현재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주요 해외 언론들은 오늘의 이슈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판가름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 관세의 합법성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인데, 이미 시장은 상당 부분 불안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상호 관세 폭탄을 발표를 했을 때 이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하루 만에 5% 넘게 폭락했었죠. 약 4,5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었습니다. 이 당시 미중 패권 정제, 관세 갈등 이런 키워드로서 다시 한번 무역전쟁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에 따른 공포감이 상당히 강력했었고, 전 세계 공급망이 해외에 많이 의존된 글로벌 기업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을 했었고요. 이 달러 지수 역시도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전 세계 돈의 흐름이 크게 요동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 앞두고 관세의 존폐가 결정되면요, 그 파장과 글로벌 자금 흐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결과가 관세 무효로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책 자체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이에 따른 대체 방안까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관세를 세금 형태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서 새로운 무역 장벽을 구축하는 방안들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이 사실상 이번 판결들이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가지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 간의 권력 대립의 축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분기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반도체, 광물, 제약, 자동차 여러가지 핵심 품목에 대해서 포함한 거의 전 세계 수입품의 10%에서 50%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한 채로 IEEPA를 근거로서 관세를 밀어붙였었고, 이 미국 내 법원 두 곳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라는 이유로서 관세 시행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이 사안의 무게를 고려한 대법원이 9월 달에 해당 사건들을 신속한 심리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서 결국에 현재 시점 최고 법원으로 공이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IEPA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대통령 권한 남용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당시에 의회는 국가 비상사태법과 함께 IEPA 도입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철저히 제한하도록 설계가 됐었는데요. 원래 이 법 같은 경우는 적대국의 제재라거나 이 자산 동결 같은 여러가지 비상경제 조치에 활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무역 불균형 해결 수단으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 광범위한 관세 권한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역사상으로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전례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미국 법원들 입장은 이 IEPA는 관세를 의미하는 조항조차도 없고 이 대통령에게 무제한 관세 권한을 부여한 적도 없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대중 무역 적자를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IEPA를 적용을 했지만요, 이 법원은 장기간 축적된 무역 불균형이 즉시적 급박한 위험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심리가 결국에 의회가 헌법상 부여받은 이 관세 입법권과 대통령이 보유한 긴급 권한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만약에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권한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의회 견제 장치가 약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 셈이겠습니다. 반대로 권한이 제한된다면 향후에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한층 더 좁은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부과하고 조정하는 권한에 대해서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통적으로 관세율은 의회가 입법을 통해서 정해왔었고, 이 대통령은 그 틀 안에서 제한된 무역 대응 권한만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974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들은 어디까지나 의회가 정한 절차랑 범위 안에서 특정 국가나 품목에 한정돼서 발동되어 온 것들이 원칙이었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도 역시 무역법을 활용했었지만 미국 의회의 동의랑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이 과거의 보호무역 사례 자체가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데 상당히 중요한 교훈까지도 제공합니다. 특히 1930년 제정된 스무트 호울리법은요, 약 2만 개 정도의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크게 흔든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버트 후보 대통령은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서 관세를 올렸었지만 이 조치가 결국에 세계 대공황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이런 결과로 나온 바가 있었고, 불과 몇 년 뒤 1934년 미국은 상호무역협정법을 도입해가지고 기존 보호주의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이 관세 인하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급격한 보호무역 정책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돌림 위기 그리고 글로벌 경제 충격을 초래해왔었고, 이번 사태도 역시 역사적인 패턴을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요, 이 변화의 조짐은 거세지고 있다는 거.
세계 무역기구 체제가 수십 년간 유지해왔던 다자 무역 질서가 흔들리면서 이 각 국가에서는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비상 경제 수단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은 서방권 관세 강화에 대응해가지고 자국산 핵심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이 기술 디지털 산업에 대한 자국 보호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유럽도 역시 보호무역 확산에 대비한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심지어 에너지 시장에서도 산유국들이 유가 조정 행위를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제 안보의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결국에 이번 관세 문제의 근본에는 단순한 물가나 무역 수지 같은 경제 지표를 넘어서는 이 150년 넘게 이어져온 미국 의회랑 대통령 간의 권한 분배 구조가 놓여 있습니다. 이 관세가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 제도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의 향방까지도 좌우할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선 선거 전략과 경제 구조 개편의 목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재선 과정에서 미국 소비자 물가를 낮추겠다라는 공약을 반복해왔었지만, 이 실제 정책의 중심에는 중국과의 무역 격차를 줄이면서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미국인들은 대통령이 관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랑 함께 생활 물가 안정에 더 집중해야 된다 관련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특히나 식료품, 가전, 자동차처럼 일상에서 자주 소비되는 수입 품목들의 가격들이 크게 오르면서 생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 소비자 물가는 3%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공산품 물가는 이것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또 동시에 감세 정책 규제 완화, 제조업 회기 유도, 이런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함께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 국민 다수는 관세가 단기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미국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키우는 조치가 된다, 이런 우려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혹시라도 이번 판결 과정에서 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체 수단, 이른바 플랜 B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IEEPA가 무력화되더라도 이 기존 무역법 안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301조, 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232조, 무역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122조, 무역확장법 338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나 석유 같은 특정 품목에서는요, 이 안보 조치를 적용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고, 중국산 제품에다가는 301조를 근거로서 보복 관세를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들 조치 자체가 IEEPA처럼 즉각 시행되는 대통령 비상명령과는 다르게 사전 조사랑 의회 보고 그리고 통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속도나 협상력 자체가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도 존재해요. 결국에 트럼프 관세의 향방은 정치 제도 권력 구조 속에서 새롭게 조율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만약에 의회가 더 강한 무역 관세 권한을 되찾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은 향후 대형 보호무역 조치들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반대로 의회 견제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는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랑 유사한 형태의 긴급 조치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낼 여지가 생기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칠지, 이 동맹국과의 무역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중간선거 이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게 향후 글로벌 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이미 미국 경제의 핵심 연쇄 작용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고 있어요. 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요, 소비자 가격이 뒤따라 오르고 그 부담들은 다시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가지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관세 영향만으로 약 0.4에서 0.5%포인트 추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특히 8월 기준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관세가 적용된 품목들이 전체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미국 가계가 체감하는 생활 물가 압박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연준 의장도 역시 관세가 앞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결국에 관세 부담은 미국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전망 때문에 미국 연준은 금리 정책에 더욱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2025년 여름 기준으로 4.25%에서 4.5% 수준인 기준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미국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에서 멀어지고 이 3%대에서 고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올해 성장률을 1%대 중반, 이 실업률을 4%대 중반, 연말 인플레이션을 4% 안팎으로 전망을 하면서 관세 충격이 향후 경제 흐름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들도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고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글로벌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까지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도 흔들리고 있어요. 관세 여파로 원자재랑 중간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한국 소비자 물가도 역시 3%대에 근접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주요 국가의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분간 정책 여력을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미 현재 금융권에서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기존 1%대 초반에서 0%대까지 낮춰잡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제기구도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서 전망치를 조정한 상황입니다. 일부 해외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는 미국발 관세 충격을 반영해서 한국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관세가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움직이면서, 금리가 움직이면 주식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이 흔들리는 이런 구조적인 고리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결국에 관세가 우리 지갑만 더 가볍게 만들었다,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시장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트럼프 관세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시장 전반을 둔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충격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러 갈래로 흔들리면서 상당히 큰 파동을 일으켰어요. 먼저 4월달 관세 발표 직후에 뉴욕 증시는 급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이 모두 하루 만에 4에서 6%가량 하락하면서 2020년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 이틀 연속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현재 주요 지수는 10% 가까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공급망이 아시아에 깊이 얽힌 기업들은 특히나 타격이 컸습니다. 애플, 나이키, 의류업체들처럼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일제히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하면서 시장 충격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크게 흔들렸어요. 위험자산이 흔들릴 때마다 보통 돈이 국채로 몰리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장기물 금리가 오히려 튀어오르는 현상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이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것이다라는 우려했었고, 그 우려가 금리로 즉시 반영된 겁니다. 이 한국 무역 관련된 기관들은요, 당시 상황을 글로벌 증시 급락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크게 요동쳤다라고 분석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미국발 충격이 한국 외환시장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모습들이 확인된 시점인데요. 무역 수지 지표도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는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들었고요.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대중국 무역 적자는 20년 넘게 보지 못한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죠. 물론 이런 현상들이 단기적 효과에 가깝겠습니다. 이 관세로 수입이 줄어드는 순간에는 적자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비가 위축되고 글로벌 수요가 약해지면서 투자, 무역 모두 다 하박 압력이 커지는 이런 부메랑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이 미국의 관세랑 중국의 보복 관세가 동시에 작동을 하면요, 그 충격은 유럽과 아시아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 측에서는 이 대외 환경 약화로 인해 가지고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주요 투자은행도 역시 올해 한국 성장률을 0%대까지 낮춰잡는 흐름으로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한 가지 흐름이 선명해집니다. 관세가 흔들리면 물가가 흔들리고요. 물가가 흔들리면 금리가 흔들릴 거고, 금리가 흔들리면 주식, 부동산, 환율, 원자재, 암호화폐, 코인까지도 자산시장 전체가 연결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이번 트럼프 관세 이슈가 단기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돈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 구조적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최종 판결 전후로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부정적인 경우입니다. 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을 전면 거부하면서 관세 조치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런 경우에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 일부 수입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일시적으로 안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곧바로 역풍이 찾아올 가능성도 큽니다. 이 중국과 유럽연합 같은 주요 교역국에서 보복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그 충격은 글로벌 교역량을 빠르게 위축시킬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세계 성장률을 다시 낮추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는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이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지지층의 불만이 크게 터져나올 수가 있겠죠. 미국 의회가 무역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여러 가지 권력 지형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도 역시 일시적으로 수출 부담이 줄어드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요 수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라는 이 부담을 함께 안게 되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법원이 모든 관세를 뒤집기보다는 일부 조항만 제한하거나 모호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관세 권한은 의회로서 더 명확히 귀속이 돼야 된다, 이런 원칙만 강조하면서 즉각적인 철폐 지시는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남아있는 다양한 무역법 조항 301조, 232조, 122조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의 관세 정책을 일정 부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물가 상승 압력은 조금 완화되겠지만 금리 인하가 크게 앞당겨지는 흐름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도 역시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정 정도의 변동성을 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 한국은 관세 불확실성 진정으로서
단기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구조적인 위험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도감과 경계감이 동시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긍정적인 경우입니다.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쟁점이 타결되거나 사실상 관세 체계가 유지되는 시나리오인데요. 대법원 차원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권을 인정을 하거나 향후의 의회, 행정부 협의 속에서 관세가 최소한의 쟁점만 남기면서 정리되는 구도예요. 이런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경제적인 자신감을 강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주식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말하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익이 실제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은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는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림은 나오기가 어렵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흘러가는 글로벌 돈의 흐름에는 확실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금리 결정에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이런 금리 흐름이 자산시장 전반에 어떤 연쇄 반응을 만드는지, 이게 앞으로의 핵심 변수입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 측에서도 이번 판결과 연준의 금리 경로, 주요 교역 국가의 대응이 결합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지금은 개별적인 뉴스 하나에 흔들리실 때가 아니라요. 경제 구조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차분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시점이겠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랑 대법원 판결이 가져오게 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되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죠. 언제나 그런 것처럼 이 최종 판단은 결과가 나온 뒤에 차분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월급, 저축, 투자 흐름까지도 조용히 영향을 주는 경제 이슈 하나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흐름을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요. 앞으로 뉴스들이 훨씬 더 단순하게 보이실 거고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기존의 관세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법원이 기존 관세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딱 한 문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관세가 바뀌고 물가가 바뀌고 또 물가가 바뀌면 금리가 바뀐다. 그리고 금리가 바뀌면 주식, 부동산, 환율, 투자시장 흐름이 줄줄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 이 경제는 실제로 도미노랑 똑같아요. 첫 번째 조각이 넘어가면 그 뒤에 있는 조각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구조입니다. 관세가 떨어지면 수입 물건 가격이 내려가고요. 미국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열리고 전 세계가 위험 자산을 다시 선호하게 되고 한국 환율, 한국 주식, 글로벌 투자 흐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뉴스가 그냥 시끄러운 정보로서 보여지고 있고요. 아는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자산들이 움직이겠구나 이러면서 미리 준비할 수도 있겠죠. 이번 관세 뉴스의 포인트는 오늘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고요. 앞으로 3에서 6개월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순서로 움직여요. 환율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 반응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코인 같은 후행 자산들이 움직일 겁니다. 이런 흐름만 알아두셔도 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경제 뉴스를 읽는 감각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정리는 이겁니다. 경제 뉴스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 관세가 바뀌면 물가가 바뀌고 물가가 바뀌면 금리가 바뀌고 또 금리가 바뀌면 우리 구독자분들의 월급, 대출, 전세, 주식 계좌가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이런 흐름만 이해할 줄 아셔도 이 불안감이 줄어들고 투자 판단에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경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이런 흐름을 매일 혼자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뉴스만 골라서 쉽게 정리해주는 건 없나요? 그래서 부자 경제 수업에서는 이 유튜브에서는 다 담기 어려운 핵심 경제 요약, 그리고 자산시장 방향, 간단한 투자 가이드 이 세 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 아주 쉽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하나도 없이 진짜 일상 언어로만 풀어드리고 있고요. 이 경제 초보자분들은 이게 가장 도움이 됐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경제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 경제라고 쓰셔가지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뉴스를 볼 때 헷갈리지 않고 흐름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움드리겠습니다.